교회 주변에 있는 탈북자들을 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일, 문화적으로 그리고 여러 장학제도를 통해서 그런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마음쓰고 기도한 결과 교회 허락을 받아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 한번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된 걸음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좀 강의해 주실 귀한 박사님을 좀 모셨습니다. 우리 지난번 세이브 NK 우리 교회에서 제가 관여하고 있는 그 기도회가 작년 후반기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을 때 거기서 강의해 주신 우리 박사님이신데, 제가 다시 모셨고 앞으로 저랑 함께 교제해서 이 일 합력해서 이루어 나가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주승현 박사님은 지난번에 강의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분도 탈북하신 우리 박사님이십니다. 탈북하기 전까지는 그 비무장지대에서 대남 그 심리전 그 방송 요원으로 계셨다가 탈북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공부하실 뜻을 갖고 계시다가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에서 정치 외교학으로 최초의 한 학교에서 박사까지 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 괜찮은 분이에요. 나이가 젊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랑 동갑이라 했어요? 제가 김정은하고 동갑입니다. 이분은 우리 주승현 박사님은 저보고 나이가 젊다는데 저보다 더 젊어요, 우리 주승현 박사님이. 그래서 좋은 또 이렇게 동역의 관계로 이렇게 서게 됐거든요.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임박한 통일 교회가 준비하자, 이렇게 강의하실 겁니다. 지금 명지대학교랑 백석대학교 서울신대에서 정치외교학과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강의하시는 또 외래 교수님 계시고, 또 국방부와 통일부하고 또 민주평론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가운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섬겨주시는 우리 박사님이신데, 여러분이 뜨겁게 맞이하셔야 오늘 좋은 강의가 될 겁니다. 우리 박수로서 뜨겁게 맞이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뵀던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다시 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6년 첫 강의여서 굉장히 좀 흥분되고 떨리고 또 긴장되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위로는 안 됩니다. 2010년에도 주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소망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임박한 통일 교회가 준비하자, 이런 주제로 제가 강의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편하게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천 서사구와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이 부천 서사구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신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 밑에서 공무원으로 첫 직장 생활을 했고요. 또 지금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대부분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교수님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좀 어려워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박사가 되고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목사님들과 강의를 하면서 그 판타지가 다 깨졌습니다. 숙제를 잘 안 해오셔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다가 날씨가 좋다고 나가서 커피도 먹자고 저러시고, 수업을 하는데 중간에 집회 있다 나가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저것이 목사님들이 또 교제하는 하나 이제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또 제가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배웠던 그런 또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넘기면 될까요? 네.
저는 이제 평양시 중화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아까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무장지대에서 대남 심리전 방송 요원으로 6년간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6년간 군복무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보실 텐데 북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반도 못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북한군 일반 사병들 군복무가 13년인 거 아시죠? 네, 13년입니다. 그래서 17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30살까지 13년 동안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대학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아는 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2년 동안 군대 가기 싫으면 북한 친구들 생각을 하면 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또 충격적인 것은 13년 동안의 휴가나 외박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실은 북한 여성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원래는 여성들은 의무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7년 동안 여성들이 의무제로 북한이 그렇게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그 귀한 시간들을 이제 군복무를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군대 안 가기 위해서도 또 북한 청년들도 그런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좀 통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 한국에 와서 또 대학에서 정치 외교를 공부를 했고 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23편 4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볼 때마다 저희가 이제 비무장지대를 넘어왔을 때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에서 살면서 정말 저희 모습이 이 구절에 저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절을 좀 읽어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휴전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비무장지대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죽음의 휴전선입니다. 넘어올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넘어오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지역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쩌면 지난 10년 동안 제가 한국에 살면서 혈연단신으로 연고도 없는 이곳에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래도 저에게는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한 깨달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진각이라고 아시죠? 저희 집에서 임진각까지 제가 가양대교 앞에서 살고 있거든요. 차를 타면 45km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진각 드라이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혼자서도 드라이브를 잘합니다. 제가 왜 드라이브를 임진각으로 하냐면 그 가는 길에 자유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 자유로를 보면서 군복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운전하면서 자유로를 타고 가면 내 후배들이 나를 보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임진각으로 갑니다. 임진각으로 제가 가는 이유가 저기에 가기 위해서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임진각 옆에 도라산 전망대라는 한국군 이제 그 전망대 초소가 있는데 저게 보면 남녀 2명이 있는 것이 도라산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앞을 보면 개성시가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기 빨간 화살 표시 보이시나요? 저것이 굉장히 유명한 북한군 초소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제가 저기서 6년간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것이고 제가 저기서 근무하다가 저 두 남녀가 있는 곳으로 걸어서 왔습니다. 25분 만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지금 28,000명 탈북자 분들이 있는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최단 시간 내에 이렇게 온 그냥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유명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작년에 한번 전쟁 날 뻔했죠. 지뢰 사건 때문에. 그것이 저 앞에서 터진 일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TV에 출연했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19번 출연했거든요. 그래서 한때 살짝 유명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TV에서 나오는 제 모습이 굉장히 멋지다고, 그래서 가끔 아직까지 돌아다니면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25분이라는 말씀 드렸냐면요, 우리가 지금 분단 70년이 넘었습니다. 올해는 71년이 되는 해인데 7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북한을 거의 남의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까운 곳은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인천공항에서 그 비행기를 타고 뉴욕까지 가는데도 14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북한은 남의 나라 땅이 아닙니다. 15분 만에, 25분 만에 오갈 수가 있는 그런 땅인데 우리는 너무 오래 분단이 되었다, 그리고 갈라져 살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이고요. 제가 25분 만에 넘어왔지만 사실은 저 길은 뛰어서 5분 만에 올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왜 25분이 걸렸냐면 고압선이 있어요. 한국 측에는 없고 북한 측에 고압선이 있습니다. 4개가 있거든요. 망고와 8천, 6천, 4천. 그것을 돌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뢰원이 한 500m 정도 있습니다. 그걸 돌파를 해야 합니다. 철책선을 동을파해야 하고, 그리고 비무장지대 남북한 군인들이 총구를 돌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돌파하다 보니까 한 25분 정도 이제 걸렸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우리에 앞서서 통일된 국가 중에 독일이라고 들어보셨죠? 독일이 25년 전에 통일이 됐는데 저 사진이 사실은 독일 통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뭐냐면 동독 인민군 사병이 베를린 장벽에서 근무를 하다가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자유 서독으로 기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넘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숫자가 얼마냐면요, 2,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장교만 600명, 그리고 저처럼 사병만 1,400명이 넘어왔습니다. 2,000명 숫자가 딱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습니다. 우리 통일 별거 아닙니다. 비무장지대, 휴전선이 붕괴되면 통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저렇게 동독이 경비병들이 넘어온 것처럼 저는 북한이 우상 숭배를 뿌리치고 총을 버리고 많은 저 같은 군인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쉽게도 지난 10년 동안 6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마저 한국에서 정착을 못해서 교도소에 가고 있고 다른 나라에 가 있고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이 저 혼자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북한 그 통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통일은 그냥 북한 사람, 남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의 통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왔던 아마 10년이 한국 사회가 결국은 남한이 주도해서 통일을 했을 때 북한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야 할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통일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길 바랍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절박했습니다. 왜 절박했냐면요, 자유 세상이라고 딱 넘어왔는데 누구도 저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절망스러웠고 밤에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자면 악몽이 있었고, 그리고 깨어나면 정말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그러한 것도 있었고, 저는 사실 북한에서 이렇게 굶주려 보지 않았거든요. 한국에 와서 굶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정착금을 조금 주는데 그것을 바로 사기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사회생활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탈북자가 와서 정착금을 받았다니까 하이에나처럼 몰려들더라고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너가 부모님이 북한에 있으니까 부모님을 여기서 데리고 오겠다. 그 말에 정착금 안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 내놓고, 그래서 임대 아파트를 바로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자살 시도도 사실은 몇 번이나 했습니다. 야, 굶어 죽겠다, 이러다 굶어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야, 주유소에서조차 저 같은 사람을 받아 안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조선족 동포보다 더 어리버리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군인 스타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강렬한데 그때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눈이 반짝반짝 거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저를 쓰겠다는 데가 없어서 며칠간 굶다가 종로의 일식집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루에 12시간 일을 했는데 충격적인 것은 첫 월급이 함께 일한 남한 출신보다 50만 원 적었어요. 그 남한 출신들은 8시간 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자유 대안에 온 건 맞지만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평생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게 절박함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은 굉장히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연세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해봐야 말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F 학점이 뭔지 아시죠? 점수를 F 받으니까 대학에서 이제 쫓겨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학금도 못 받고 해서 제가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때 제 소원이 뭐였냐면 도서관에 앉아서 제대로 공부하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정말로요. 근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굉장히 잘 됐습니다.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그리고 국회에 채용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지역구인 국회의원 밑에서 일도 하게 되고 그때 저는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좀 있어서 다시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수천 개의 장학재단이 있고 교회가 있지만 정말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데는 단 한 곳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석사 과정이 빠르면 2년이거든요. 1년 반 만에 다 끝냈어요. 논문까지. 그리고 그 남은 기간에 롯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에 취직을 해서 한 8개월 빡세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갖고 박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박사과정은 아무리 빨라도 4년입니다. 4년. 근데 박사과정을 제가 2년 만에 다 끝냈어요. 그리고 구모석유화학이라는 회사에 취직해서 또 8개월 일을 해서 그때 번 돈을 갖고 학교에 나와서 박사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론에서 저를 찾아보면 최연소 박사 그리고 학부부터 시작해서 제1호 박사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는 절박한 저희 어떤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저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철없을 때는 굉장히 절박한 것이 저희 모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갈급함은 저에게는 굉장히 따뜻한 갈급함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의 갈급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아까 비무장지대를 넘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이룰 수 없는 거였습니다. 99%가 그거는 실패할 확률이 컸거든요. 거기서 제가 살아왔다는 것 예전에는 운이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이 제 마음에 찾아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일로 저는 확인을 더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제가 부모님이 북한에서 엘리트셨어요. 아버지도 장교였고 어머니도 장교셨는데 제가 휴전선을 넘어왔으니까 잘못됐겠죠. 근데 제가 교회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낮에 교회 가면 밥을 주기 때문에 간 거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잘못됐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교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5년 만에 부모님 찾았습니다. 무사합니다. 이것도 저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10년 동안 제가 그래도 박사가 되고 좋은 기업에서 근무도 하고 공무원도 됐는데 제가 사실은 저를 압니다. 제가 굉장히 머리가 나쁘고요. 게을러요. 하루에 막 10시간 이상을 자거든요. 그리고 IQ가 너무 안 좋아서 예전에 IQ 테스트를 했더니 원숭이랑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정확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한 제가 그래도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된 것은 제 능력이 아닌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고 저를 내세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간절함을 갖고 삽니다. 저 간절함이 뭐냐면 왜
수백만의 청년들 중에서 유독 나를 비무장에 세우셨고 비무장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오늘은 이렇게 주님 사랑 교회에 세웠는지 그런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걸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아까 앞서서 한국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길 원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 사회에서 고통스럽게 살다 보니까요, 북한 주민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 어려움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남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함께 살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마음이 와 있고, 그래서 지금 제 간절함은 정말 좋은 통일, 평화적인 통일,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통일을 좀 이루는 것, 그것을 제 간절함으로 지금 삼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긴박함입니다. 이 긴박함이 사실은 오늘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작년부터 계속 보면 언론에서 통일을 이야기하고 정부에서도 통일을 얘기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통일을 얘기하고 이단들도 통일을 얘기합니다. 왜 통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다가 그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개를 말씀드리겠지만 그중 하나는 북한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도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단 70년 이 시점에 통일을 못하면요, 우리는 영구 분단으로 갑니다. 완전히 분단돼요. 그리고 어쩌면 중국이 북한을 흡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긴박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고,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통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위성에서 이제 그 지구를 찍었더니 한반도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땅은 어떻게 됐죠? 어둡습니다. 어둡고요. 남한은 어떻게 됐죠? 북한이 어두우니까 남한은 섬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제가 살았던 북한 지역을 보면서 굉장히 슬펐어요. 근데요, 지금은 북한 지역을 보면 슬프지 않습니다. 어딜 보면 제가 슬플까요? 남한을 보면 슬픕니다. 왜냐면요, 남한은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는 지금 발전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후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남한이 지금 붕괴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죠? 언론을 통해서 지역 간의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공동체 붕괴, 이런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침몰하고 있다는, 세월호만 침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어쩌면 침몰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북한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전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닥을 치고 북한은 이제는 발전할 일만 남았습니다. 북한 뒤에 가만히 보십시오. 어디가 있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쟤네하고 손 잡으면 저 북한 지역이 지금은 어둡지만 불이 밝아지고 그 불은 대륙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을 못하면 지금은 섬일지라도 앞으로는 섬도 아닙니다. 침몰해서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놀랍게도 지금 북한은, 저 사진은 북한 지금 사진입니다.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이제는 북한을 잡아야 한다. 그 시점에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까지 발전을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저 사진이 얘기해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것만 그냥 바로 잡으면 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저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두 명의 수령, 그러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이 어디 현지 시찰하는 그냥 사진입니다. 근데 그 앞에 선풍기가 있는 게 뭐냐면 저 사진 속의 인물들이 이젠 다 죽었죠, 두 명은. 근데 저 사진 속의 인물들이 여름에 더워한다고 선풍기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색하겠지만 북한 주민들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저런 우상화, 인간을 신으로, 그리고 그것을 우상화하는 저것이 지금까지 북한이 발전 못했던, 그래서 북한이 저 모양이 됐던 이유거든요. 다른 말로 저 우상화가 붕괴된다면 북한은 발전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런 겁니다.
인간을 신으로.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가장 나쁜 말이 딱 하나입니다. 인간이 신이고 그 우상화라는 그것이 가장 나쁜 말인데 북한이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저 동상이 어느 동상이냐면요, 만수대 언덕이라는 곳에 이렇게 설치된 동상인데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23m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저게 굼도 27kg가 들어가 있어요. 시가로 한 30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런 동상이 전국에 몇 개가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38,000개가 있습니다. 많아 보이죠? 제가 볼 땐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어요. 수령 한 사람이 죽었을 때 38,000개인데 얼마 전에 한 명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쌍둥이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자원과 그런 것이 저기에 이제 들어갈 것이냐,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갑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통일 앞서서 가장 큰 것은 북한이 수령제가 먼저 붕괴를 하고,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 그리고 한국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인간을 신으로 우상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그것만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에 6명밖에 안 되는 정치학을 공부한 통일학 박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6명 중에 5명은 통일을 얘기해봐야 뭐 먹고 살기 어렵다고 다른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만 이제 계속 통일을 얘기했는데 작년부터 좀 제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간 지금 통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이 현재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에라도 붕괴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요.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구 분단의 위기. 그래서 북한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도 지금 통일을 얘기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국이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 봐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여러분 위기 상황 맞습니다. 제가 정치학을 공부하고 국회에서 일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정치 개판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정치만 개판입니까? 사회도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출구가 없습니다. 제가 경제 문제를 좀 얘기할게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한반도가 절반도 갈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지금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그 기적이 더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조그만 나라에서 수출 경제, 무역 경제를 하면요, 내시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가 기침을 하면 우리는 열병에 알아누워야 합니다.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이 내수시장인데 꼴랑 5천만 갖고 우리는 내수시장 기반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독일을 통해서 그래도 한 8천만 명 정도면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또 교훈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독이 분단되었다가 합치니까 8천만이 됐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지금 뭐죠? 통일 전에는 유럽의 환자,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유럽의 강대국, 세계의 강대국이 됐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몇 명이 되죠? 인구가 8천이 됩니다. 내수시장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지하자원이 없습니다. 근데 한반도에 지하자원이 없는 곳은 아닙니다. 지하자원이 다 어디 있죠?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 지하자원이 3%만 대한민국에 있었고 97%가 북한에 있었는데 그 3%를 우리가 70년 동안 다 해먹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지하자원은 없고, 놀랍게도 북한이 저렇게 고통스럽고 수백만이 굶어 죽으면서도 지하자원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으면 저렇게 100년을 예비해 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가 빨리 통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50년, 30년 임차로 다 캐가고 있어요, 지하자원을. 근데 지하자원의 가치가 얼마냐? 8천조입니다. 8천조. 여러분들 혹시 집에 8천조 있습니까? 우리 통일하면 통일 비용 걱정 많이 하는데 정말 많이 들어가야 500조입니다. 8천조요.
지하 자원만. 우리 통일 이익의 지하 자원은 일부인데도 그 정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세계적인 희토류 이러한 것들 거기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속하면 1경 4천조라는 천문학적인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1경 4천조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기업들이 통일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지금 성장이 멈춰선 거 알죠? 저성장. 그래서 올해는 뭐 3%도 잡았지만 제가 볼 때는 2%로 떨어집니다. 근데 북한이 놀랍게도 지금 5%의 성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를 넘어설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실업, 지금 청년 실업이 10%입니다. 10%. 청년 실업이 왜 위험하냐면 노동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이 정도로 취업률이 심각하다는 것은 전반적인 노동시장들이 안 좋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령화. 우리가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좋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평균 82세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출산, 이제 가구당 한 명밖에 아이를 안 낳습니다. 그러한 것은요, 우리나라 앞으로 출구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북한 땅과 통일이다. 그 생각을 지금 요즘에 와서는 정부도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속에서 우리 그러면 교회가 왜 통일을 얘기해야 하는지가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정치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통일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입장에서 통일은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생명과 민족에 관한 것을 중심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형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남북한이 남입니까? 북한이 남일까요? 우리 형제 아닐까요? 저는 남과 북의 분단을 제가 만든 용어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생이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 부부의 갈라짐의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은 절대 남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형제를 도와주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북한을 벌써,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잊은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한 것입니다. 북한을 통해서 우리가 북방으로 가고 열방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끝이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통일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북한이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위기냐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저게 제가 주장하고 있는 하나의 이론인데요. 저건 제가 만든 겁니다. 북한을 하나의 집이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 북한을 지탱했던 기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둥이 자기 구실을 하면 북한이라는 체제는 유지가 될 것이고 그 기둥이 자기 구실을 못하면 그 집은 붕괴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몇 개 있나 제가 봤더니 한 4개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이 수령의 기둥, 두 번째가 배급제도의 기둥, 세 번째가 통제의 기둥, 네 번째가 정보의 기둥. 저는 이렇게 4가지가 보고 있는데 수령의 기둥은 북한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둥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북한에서 수령은 신이었죠. 그런 겁니다. 제가 3만 8천 개의 동상이 북한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5만에서 한 6만 개 정도 됐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북한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수령을 참배하는 혁명역사 연구실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전국에 10만 개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고요. 그리고 수령 우상화 숭배물이 전국에 45만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종교에서는 북한이 주체 사상을 10대 종교, 뭐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런 10대 선교에 북한이 주체 사상을 딱 엮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 사상에서 교주는 누군지 아세요? 수령이죠. 그렇죠. 교리는 주체 사상이고 교인은 누구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북한 주민들이 2,400만 모두가 모태신앙입니다. 주체사상의 모태신앙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수령이 신이긴 했는데 그 신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북한 주민들에게 존재해왔냐를 보면 김일성은 제가 봤을 땐 진짜 신이었어요. 북한 주민들에게. 왜냐하면 94년에 김일성이가 딱 죽었는데 제가 그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김일성이가 죽자마자 저희 부모님들 같은 장교들이 모여 앉아서 통곡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러시아에서 유학까지 하셨던 엘리트 장교시거든요. 뭐라고 통곡하냐면 하늘에서 내리신 신도 죽습니까? 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세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신으로 그냥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김일성이 죽자마자 북한 주민들이 살짝 의심하겠죠. 아, 신도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쟤들은 뭐지? 신도 아닐 수도 있겠네. 그런 의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드는 겁니다. 김정일을 보면서 더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때 북한 주민들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거든요. 신이라면 그렇게 가만두면 안 되죠. 굶어 죽는 것을. 그런데 그 신마저 2011년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을 어떻게 볼까요? 신이라고 볼까요? 수령으로 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반인반신으로 봤습니다. 절반은 신, 절반은 인간. 왜냐하면 계속해서 세뇌 교육을 진행을 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그 지금 세 번째가 지금 북한이 수령이 됐는데 김정은, 아까 목사님이 저랑 나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동년배예요, 동년배.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 기분 없어요. 근데 뭐 제가 결혼 못한 것도 제가 기분 없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분 나쁜 거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할아버지 김일성은 300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한국 전쟁을 통해서. 그렇죠? 아버지 김정일은 평화시기에 300만 명을 굶겨 죽였어요. 그리고 김정은은 지금 2,400만 북한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것이 저는 기분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과연 김정은을 지금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어린 놈 철부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북한에다가 전화를 해도 그렇고 얼마 전에 온 탈북자들 만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불과 20년 전에는 북한에서 수령이 신이었는데 20년 후인 지금에 와서는 그 수령이 인간도 아니고 철부지다. 그러면요, 북한에서 얘기하는 저 수령 체제는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배급 체제 기둥이라고 했는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배급이 뭔지를 압니다. 국가가 주민들에게 뭐 생필품, 먹을 거 다 주면서 그 주민들이 국가에 충성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 배급제가 20년 전에 붕괴했습니다. 배급제가 붕괴해서 나타난 게 뭔지 아세요? 300만 명의 아사자죠. 굶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이 앉아서 굶어 죽기 싫어서 탈북을 했던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도대체 2,400만 북한 주민들이 배급이 붕괴되는데 지금 뭘 먹고 사냐? 뭘 먹고 살 것 같습니까? 뭘 통해서? 시장, 종합시장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종합시장이 지금 북한에 5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북한 주민들 생필품 95%를 지금 시장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북한 주민들 굶어 안 죽습니다. 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를 안 믿지만 이제는 시장을 통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수십만 명의 붉은 자본가가 뭐냐면 돈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십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 평균 갖고 있는 돈이 얼마냐면 5억입니다. 5억, 우리 돈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죠. 일부 붉은 자본가들이 가정에는요, 가정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용납이 안 됐거든요. 북한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장 때문에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어제가 우리 신정이었습니다. 그 북한에서는 그 구정을 잘 안 세요. 신정을 굉장히 많이 세는데, 신정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북한에서 당국에서 김정은이가 큰 인심 쓰던 뭐 이렇게 당가류 이런 걸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배급으로. 예전에는 북한 주민들이 그걸 받으면 너무 항성했죠. 왜냐하면 구경 못하는 것을 명절 때 받으니까. 이번에 당가를 받고 분위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거지냐?
왜 이렇게 질이 형편없는 걸 공급하냐 그겁니다. 시장을 통해서 이미 좋은 걸 다 맛을 봤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것이고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돈을 송금하는 걸로 알고 있죠. 물론 대부분이 송금을 합니다. 여기서 보내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요, 반대로 한국에서 탈북민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북한에서 욕송금을 합니다. 돈 있는 이제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립니다. 한 번 보낼 때 1만 위안 중국 돈으로, 그러면 우리 한국 돈으로 165만 원입니다. 그걸 받고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통제입니다. 통제. 북한의 통제 시스템은 굉장히 우리 세계에서 최고였거든요. 제가 강서구에서 살고 있는데 소사구까지 오는데 저는 운전해서 오면 누가 저를 통제 안 합니다. 북한에서는 그거 가능할까요? 원래는 가능하지 않았죠. 북한에서 강서구에서 소사구까지 오려면 예전에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여행 증명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끌려가서 심한 경우에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이 그 통제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됐습니다. 원하는 대로 북한 내에서 돌아다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장마당 때문에요. 장사를 해야 하니까. 전국에 500개 시장이 있으니까 계속 도는 겁니다. 그거 갖고 북한 당국이 뭐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통제 시스템이 붕괴됐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우리 경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보안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위를 돈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한 3,000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 됩니다. 이걸 갖고 지위를 살 수가 있습니다. 평양에서 예전에 출신 성분 나쁜 사람들은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평양은 300만 명이 평양 시민들은 출신 성분이 최고로 좋은 사람들인데 지금은요 3,000달러면 평양에 이사 와서 살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변해도 너무 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외부 통제 기둥입니다. 외부 통제. 예전에 북한에서는 외부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홍수처럼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들어간지 아세요? 물품이 들어가면 함께 따라가는 게 꼭 있습니다. 정보가 함께 따라갑니다. 그것이 500개의 시장을 통해서 유통을 되는데 북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황해도 해주의 쌀값을 알려면 간첩을 들여보내야 했어요. 간첩을. 한 10년 동안 훈련시킨 간첩을 들여보내야 하는데 지금은요 앉아서 5분 만에 북한 해주 쌀값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북한에 핸드폰이 많으니까 여기서 전화를 하면 바로 쌀값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변했는데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생각들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함께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북민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탈북민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한국에 와서 딱 보니까 그 70년 동안 우리가 많이 이질화됐지만 음식도 이질화된 거 아시죠? 한국에서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김치를 먹는데 왜 그렇게 맛없는지 다는지 그래서 바로 뱉어버리고 제일 저에게 잘 맞는 게 뭐인지 아세요? 라면이었어요. 라면. 그래서 라면을 6개월 동안 먹었더니 하여튼 거의 영양실조 정도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요즘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집이 북한의 무산이다, 해령이다 하면 거기서 김치를 받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 김치 맛없다고 어머니가 북한에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듣죠.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북한의 변화를 우리는 5M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저게 뭐냐면 시장의 확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국에 500개의 시장이 북한 주민 전체를 먹이고 살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전화. 선전화가 우리 핸드폰을 선전화라고 합니다. 저게 지금 북한에 370만 대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게 저기 2012년에 핸드폰이 북한에 60만 대였거든요. 근데 2014년에 280만 대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70만이 되었어요. 올해는 금방 400만 대를 넘습니다. 저렇게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변화가 자동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양에 지금 택시가 1000대가 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분들이 자동차를 사서 그 자동차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 지금 북한에서는 가능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돈주, 그러니까 붉은 자본가들이 수십만 명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의식의 변화. 이 의식의 변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 어느 정도로 변했냐면,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처음에는 먹고 사는 데 집중을 한 겁니다. 근데 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문화가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형을 하고 하의를 신고, 뭐 그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화가 발전되다 보면 정치 의식이 변하는 겁니다. 자, 남한 드라마를 봤는데, 우리 남한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게 있죠. 여자가 남자를 딱 때리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그거 봤을 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게 뭐지? 근데 더 황당한 게 그 다음에 따르죠. 맞은 남자가 뭐라고 하죠? 미안해, 그러죠. 북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다면 이게 이상한 거구나, 그리고 가능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정치의식이 변하다 보면 나중에는 조직화가 됩니다. 조직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밑으로부터 북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정치의식까지 변하고 있어요. 남은 것은 딱 하나죠. 조직화. 저는 그것도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가진 리더십을 북한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거든요. 오죽하면 어린 놈 철부지라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이제 변화를 보는데, 그런데 변화까지는 좋은데 이 변화를 유인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의 영향력에 다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요, 시장에서, 모든 시장에서 중국 돈 위안화로 사고 팝니다. 택시를 타고. 노인네가 두부 한 모 팔아도 위안화로 사고 팝니다. 그리고 북한의 80% 모든 그 물품들이 중국산입니다. 중국에 지금 종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국은요, 힘 있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북한 마음만 먹으면 쉽게 도와줘요. 북한이 왜 굶어 죽었냐면, 300만 명이 굶어 죽었냐면 3억 달러가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 1년에 살 수 있는 것이 20억 달러면 되는데 중국 20억 달러 세 발의 피입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중국의 경쟁력이 벌써 800대 1이거든요. 도와주려고 하면 마음 먹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중국은 개혁 개방해서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 도와주지 않은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너네 사회주의는 맞는데 왜 개인 우상화를 하고 독재를 하냐, 개인들이. 그게 싫어서 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김정일도 안 도와주고 김정은도 안 도와줬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김정은이가 자기네는 내적으로 개인 독재를 하면서 개혁 개방을 하겠다고 올해 신년사 나왔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통일은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수령 독재 붕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국제사회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냐면, 저기 맨 끝에 오른쪽에 여러분들 봤을 때는 왼쪽이 사진 보이시죠? 만약 현 정권이 붕괴하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개입하는 그러한 방안을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왜 저게 만들어졌냐면 유엔에 통보되는 저런 자료기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저게 누가 없죠?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인식이 저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경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이 붕괴 딱 되면 우리가 헌법을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주권 국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휴전선을 딱 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전쟁이 되고 침략이 됩니다. 근데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북한의 엘리트가 남한을 끌어들이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딱 원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통일 정책의 중심은 뭐죠? 목표는 뭐죠? 딱 하나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마음을 얻는 것. 근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마음을 얻고 있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게 뭐냐면요, 독일 통일의 이제 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통일할 때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 구호로 통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통일되지 말아야 할 국가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독일입니다. 독일이 왜 분단됐냐면 세계 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분단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90년대에 독일이 딱 통일했죠. 온 세계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보다 독일이 먼저 통일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한국이 통일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 지났죠? 독일 통일한 지 26년이 됐지만 우리는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안 좋은 그런 환경에 있고 저것도 독일의 구호인데 저게 뭐냐면 버터빵은 공짜로 얻을 수 없다. 그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은 공짜로 얻어지는 로또가 아니고요. 통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일정한 희생을 해야 한다. 그러한 이제 구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어느 정도로 성장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벌써 땅이 2배로 늘어납니다. 모든 면에서 2배가 다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우리가 이익이 있다고 국제사회에서 평가가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면 세계적으로 이제 그 인정받는 투자가입니다. 짐 도저스. 여러분 유명한 사람에서 다 알고요. 밑에 사람은 토마이 프레이라고 하는 미래학자인데 저 사람들이 다 한반도 통일이 5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봤을 때도 우리 통일은 그만큼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세계가 보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통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복잡합니다. 제가 통일학 박사인데 통일 이론이 한 15개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뛰쳐나가실 테지만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통일되면 2가지입니다. 중국으로 가느냐, 중국으로 통일하느냐, 하나는 남한하고 통일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새로운 통일을 결정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과 북한 엘리트들라면 저 둘 중에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중국으로의 통일을 택하겠습니까? 한국으로의 통일을 택하겠습니까? 놀랍게도 모든 여러분들도 예상하겠지만 모든 북한 주민들이 마음은 한국이 아니고 중국으로 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설문조사였습니다. 자, 북한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통일을 당신들은 원하냐 했더니 북한 주민 97%가 통일을 원한다. 반대로 남한 주민들은 54%. 그러니까 남한 주민보다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더 많이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중국이냐 한국이냐 질문을 던졌더니 중국 63%, 한국 31%. 북한에는 한류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왜 북한 주민들은 한류를 보면서 중국을 더 좋아할까요? 단순합니다. 한류가 북한에 들어가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요 한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좋으라고 니네가 조작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요. 2번째는 아무리 한류가 좋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좋아할 일은 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카콜라 햄버거를 좋아한다고 해서 미국으로 가서 이민해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가 저렇게 나왔고요. 3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 정권, 김정은 정권이 만약 붕괴한다면 어느 나라와 통일하고 싶냐? 중국이냐 북한이냐? 딱 질문을 했더니 중국이 40%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7%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은 한국으로 와야 하는데 중국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것이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통일을 둘러싼 우리가 가져야 할 긴박함과 긴박한 환경과 정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얻어와야 하냐, 돌려야 하냐, 그런 문제가 되는데 뭐 인도적인 지원도 할 수 있고 교류 협력을 하면서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요즘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천안함, 연평도 그리고 금강산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교류, 대화 다 단절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게 열릴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로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통로는 그래도 한국의 탈북자들이 28,000명이 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북한하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건 아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북한하고 돈을 주고받습니다. 송금을 합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탈북자는 어떤 의미냐면요, 한국에 가 있는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형제요, 가족이요, 친척이요, 고향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아는 데서 탈북자들만큼 신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서의 정착과 삶이 북한 주민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통일 이후에 남한 주도의 통일을 한다면 지금 탈북자들이 사는 삶이 자신들이 그 통일 국가에서 대접받을 수 있는 삶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을 굉장히 주시해 봅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근데요,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듣다시피 아니면 경험하다시피 80%가 한국에서 정착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5천 명이 탈남을 했습니다. 탈남이 뭐냐면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외국으로 나간 겁니다. 그중 수백 명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걸 본다면 과연 한국 주도의 통일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요, 우리 주도의 통일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의 중심으로 복음 통일을 하겠다, 말은 좋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 있는 3만 명도 안 되는 탈북자들을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2,400만 북한 주민들을 품고, 그리고 통일되면 8천만 명이 될 텐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질문해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통일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시작할 수 있는 것, 우리 옆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저는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도 우리가 앞서야 할 통일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설날에도 저 광명에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냉정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따뜻하냐? 탈북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예전에는요, 교회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도움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구출되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보내신 거예요. 교회가 이 사람들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탈북자들이 그 고마움을 가지고 교회에 딱 들어왔더니, 야, 우리 한국 사회는 냉정한데 한국 교회는 굉장히 차디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오히려 더 차디차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식사할 때도 뭐 따로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고, 하여튼 그런 것을 보면서 탈북자들이 다시 교회로 나가게 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지금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죠. 이단. 만민주안교회. 작년에 이어서 만민주안교회 이단 맞죠? 올해 구호가 뭐냐면, 목표가 뭐냐면 탈북자 1만 명 전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금방 그 전도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만민주안교회 가는 탈북자들 만나서 좀 설득을 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민주안교회가 그렇게 잘해준대요. 그리고 그 만민주안교회 목사가 자기를 그렇게 우상화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잘해주는 목사가 북한의 수병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상화가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문제인 겁니다. 신천지 이단 맞죠? 저기 창원에 가면요, 창원에 탈북자 한 5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 신천지 전도사로 활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신천지가 자신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보듬고 자신들이 어떤 형편을 잘 헤아려 준대요. 그게 고마워서 직장을 다 때려치고 신천지로 가고요. 요즘은 통일교도 이단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지부를 누리고 있어요. 그 지부는 뭐냐면 탈북자 지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통일교는 탈북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전도를 했는데 이제는 모든 탈북자들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로 탈북자들이 많이 갑니다. 왜 이단들이 이럴까요? 탈북자들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세를 넓히려고 그럴까요? 저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이단들이 지금 통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냐 그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보냈고 교회에 맡겼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놓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 탈북자들입니다. 들어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저 남자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아는 형님인데 들어가셨더라고요. 근데 저 기자회견을 보면서 슬펐어요.
왜 슬펐냐면 기자회견을 하다가 나만의 생활을 묻자 빈곤과 차별과 그리고 그 박탈과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정말 진심이더라고요. 저는 탈북자니까 알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저 지옥 같은 나라에 다시 제 발로 들어가기까지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이 지금 그걸 알아차렸어요. 한국 사회에서 탈북자들이 적응 못하는 걸 알아차려서 지금 저런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TV로 내보내면서 빨리 북한으로 돌아오라고 회유를 하고 있어요. 자, 취업이 안 되고 집에 앉아서 혼자서 소주만 먹다가 저런 영상, 가족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탈북자가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은 또 탈북자분들 중에 너무 적응이 안 되니까 제발 나를 북한으로 송환하십시오, 이런 탈북자들이 노골적으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민족에 대한 통합 그리고 함께 살기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고, 저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 이후에 과연 상생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좀 초과돼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을 위해서도 교회가 주도 세력이 돼야 하고,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이제는 교회가 좀 나서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속에서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고통받는 자들이 누구냐? 북한 주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지금 어디에 계실까 하면 북한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는데, 대한민국은 예수님을 안 보고 우리만 웃고 떠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통곡하고 계신다, 울고 계신다,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 시대의 순교자는 탈북민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통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순교자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저는 참 우리 교회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올해 분단 70년이 넘어가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가 하나님의 통일, 하나님의 소원인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는 나설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가치가 통일 가치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작업과 과제를 우리가 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신앙의 명언입니다. 저기 명언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대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누군가 당신을 도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당신이 도울 차례다. 월습이라는 사람이 저런 좋은 명언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 예전에 독일이 통일될 때 그 독일 통일에 기여했던 사람이 빌리 브란트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90년에 독일 통일되는 걸 보고 1년 만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저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 말이 결국은 독일 민족에게 남긴 말이 아니고 저는 우리 민족에게 남긴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원래 하나였던 민족이 분단으로 인해서 갈라졌다가 통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성장하게 되었구나, 그 말을 남기고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야말로 진짜 저 말을 가지고 통일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초딩들에게 과제를 내줬습니다. 통일시대 표어인가 현실인가 과제를 내놨더니 그 포스터 그리기가 지겹다, 통일해라, 이렇게 하고 표하기 지겨우니 이젠 그냥 통일해라. 정말 초등학생들은 순수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른들이어서 이제는 통일을요 이익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마음은 저런 마음이 아닌가, 민족의 통일, 한반도의 복음 통일, 저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시대적 과제는 뭐였냐면 독립이었죠. 그리고 건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시대의 시대적인 과제는 산업화, 민주화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과제는 뭘까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남북 통일이고 한반도의 복음 통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그 통일 국가를 강대국으로 만들고 열방에 북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이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런 다음 세대에 좋은 나라 그리고 좋은 통일을 안겨줘야 할 시대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통일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리고 기도가 남북한의 통일,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앞당겨 주는 유일한 통로라고 확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통일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뒷부분을 더 듣고 싶은데 또 이제 목사님께서 시간 관계상 이쯤 하신 것 같습니다. 탈북하신 분으로는 이 통일과 관계돼서는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일을 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통일을 말하시는 분이 정치와 외교와 경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탈북해 있는 북한 주민의 뭘 얻으라고요? 마음을.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얻으라.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28,000명의 이 땅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으면 그분들을 통해서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이고 남한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이 일을 이단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님사랑교회가 이 일에 마음 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주승현 박사님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제시받은 것 체계화되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좋은 또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